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2026년도 1차 재정학 기출문제 36번서부터 풀어볼게요. 자, 우리나라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강조하는 거죠. 1번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기 사회보험하고 같이 연결해야 되는데 사회보험에서는 보험이라는 말이 있잖아. 그래서 이 기여한 만큼이 들어가요. 기여한 만큼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재분배 효과에 제약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재분배 효과를 제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진짜 도와주기 위해서 옛날엔 또 이렇게 팔다리가 멀쩡하고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보조 안 해줬는데 아닙니다. 이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정 소득 미만인 사람한테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유무와 상관없이 도와준다.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 포인트 재정학에도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요걸 중심으로 보시고 다음에 2번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하고 있는데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푸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사회보험제도는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본적인 재원으로 운영하게 돼서 재분배 효과는 제한적이다. 다음 4번 공공부조는 일반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그냥 말 그대로 보시면 돼요. 이게 공공부조가 퍼블릭 어시스턴스 해가지고 이거죠. 위에 보험은 기여 여부와 관계가 있는데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대상자이면 다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난이도 쉬운 문제니까 잘 체크하시고요. 자, 다음 37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연금 관련한 국민연금 생각하시면 되죠. 경제적 효과인데요. 주로 인데 저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대체 효과 있잖아. 대체 효과만 저축을 줄이고 나머지 기타 등등 효과는 이거 상속, 은퇴, 인식 효과 등등등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저축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은퇴 효과는 저축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상속도 증가죠. 자산 대체 효과는 요게 국민저축 요건 좀 봐야죠. 부가방식, 적립방식이 있는데 이거 우리 기본 강의 그 객관식 때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데 우선 첫 번째 적립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적립방식은 제가 이거 그림 그리라고 했죠. 아니 내가 저축을 하게 되면 정부에 이렇게 기금이 있어요. 이 기금에다가 적립을 하는 거야. 여기 기금.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국민연금을 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민간의 저축이 당연히 줄어들긴 하죠. 그래서 민간의 프라이빗 저축이 감소해요. 내가 국민연금 가입했으니까 나중에 받겠지. 이렇게.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정부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기금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거버먼트라 할게요. 정부 저축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을 생각하시게 되면은 적립 방식에서는 좀 그럴까요? 이걸로 하시죠. 적립 방식에서는 민간의 저축은 줄어들지만 정부 저축이 증가한단 말이야. 그 국민 전체 저축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국민 저축이 있잖아. 국민 저축은 민간의 저축과 정부 저축을 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저축은 내셔널 이렇게 쓸까요? 자, 여기서는 민간의 저축과 정부의 저축을 합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민간의 저축이 줄어들면 정부 저축이 증가하게 돼서 국민 저축은 그대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적립 방식 볼게. 적립 방식의 경우에는 자산 대체 효과는 국민 저축을 감소가 아닙니다. 그대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리고 적립 방식은요, 이게 세대 간의 효과는 부가 방식에서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적립 방식에선 세대 내는 맞아.
그래서 이거 세대 간으로 하면 안 되고 세대 내에 소득 재분배 효과는 발생하고요. 세대 간 이거는 발생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과 방식 한번 볼게요. 자, 부과 방식은요. 여기 기금이 이렇게 있고 정부의 기금, 부과 방식. 자, 똑같은 메커니즘이야. 여기 사람을 그리고 자, 이 사람이 여기다가 이렇게 기금에 넣는 게 아니죠. 여기에 넣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그래요. 부과 방식이니까 이렇게 밖으로 세가지고 노년 세대에게 이렇게 지급을 해줍니다. 노년 세대에게 이렇게 돈이 가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 나중에 먼 미래에 올 걸로 예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세대 간의 오지모형이라 하잖아요. 세대 간의 재분배 효과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차삭 이렇게 보면은 정부저축에 해당하는 기금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가만히 있지. 근데 민간저축은 자기가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감소하고요. 그러면 국민저축 한번 볼게. 국민저축은 민간저축에다가 정부저축을 더하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민간저축은 감소했는데 정부저축은 불변입니다. 그 국민저축은 감소하겠지. 이거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잘 체크해 주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부과 방식은 자산 대체 효과를 통해서 정부저축과 관련해서는 부과 방식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민간의 저축을 감소시킬 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답은 4번. 뭐 사실 앞에 국민저축까지 해가지고 복잡하긴 한데 우리 대체 효과만 저축을 감소시키고 나머지는 저축을 증가시킨다는 그거에서 거의 답은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정도만 하시죠. 자, 38번 예산제도 관련한 건데 예산제도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죠. 가끔 최근에 자꾸 등장하는데 시험 문제랑 거리가 있어요. 물론 이제 좀 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막 해서 암기는 그냥 암기하세요. 나중에 하는 것만 하시고 언제나 출제 포인트는 조세지출 예산제도야. 이게 앞에 조세지출도 나왔잖아요. 매번 출제돼요. 그러면 조세지출이라는 게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뭔가 민간 부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과세라든가 조세 감면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야. 근데 조세지출이라는 게 숨겨져 있는 보조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남발되면 이게 뭐 어디로 돈이 줄줄줄 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도입된 예산제도가 조세지출 예산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나머지들은 그 해설에 있는 거 정도만 보세요. 연기준 예산제도는 뭐든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니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과주의는 당연히 아웃풋이 얼마나 잘 나왔는가 이걸 얘기하는 게 성과 중심 아니겠습니까? 제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안 돼. 무조건 점수가 나와야 됩니다. 품목별 부서 사이가 아니라 말 그대로 품목별로 규제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예산, 뭔가 프로그램을 짜는 거야. 이 관리 통제가 아니죠. 네, 그런 정도만 보시고 넘어갈게요. 다음 39번. 자, 정부 지출에 관한 문제, 학자 이름 등장하는 것이죠. 우선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공지출 프로그램에 대한 조세 부담의 과소평가로 여러분 내가 세금을 막 많이 내는데 잘 모르는 거야. 부가가치세 같은 거 보면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착각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 지출이 팽창하게 되는 것이고요. 오케이. 틀린 거 찾는 건데 맞아요. 다음 2번. 배로의 리카르도 등가 정리 생각하시면 돼. 정부 지출이 일정하다면 재정 적자를 조세로 조달하든 국채로 조달하든 러너와 같은 케인즈 학자는 국채를 자산으로 인식하는데 이 조세는 말 그대로 현재 조세고요. 그리고 국채는 바로 이게 뭐야? 미래 조세야. 그러니까 너 지금 세금 낼래? 아니면 나중에 세금 낼래? 그 차이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피콕 와이즈만에 따르면 이 사회적 혼란기, 전쟁이라든가 환란기라든가 이럴 때 전이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문턱 효과죠. 전이 효과 대체되고 인식 효과 등등등 이런 것 때문에 계단식으로 점프 하면서 올라가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자, 브라운 잭슨 중위투표자라는 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다음에 5번. 부캐넌의 리바이던 가설에 따르면, 여러분 리바이던이 홉스 책에 나와 있는 약간 대의제의 원리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정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저것 해주겠습니다. 퍼주겠습니다. 왜 퍼줘요? 자기 돈 아니니까 퍼준다는 말 쉽게 하잖아. 그러니까 대의제에서는요, 간접민주주의 하에서는 아니 정치인들은 이것저것 다 뭐 계속 팽창합니다. 국민들한테 공짜로 나눠줘야지 국민들은 좋아하니까 적자가 되던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래서 대의제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고, 그 틀린 건 아니야. 정부가 생산하는, 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해요. 여러분 이것도 맞는데 이건 누구야? 부캐넌 주장이 아니라 보몰의 비용병이라 했잖아. 그래서 바우몰 교수의 비용병, 비용질병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면 틀린 건 아닌데 이 두 개가 직접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 요건 보몰 주장이고 리바이던 가설은 대의제 하의 특성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0번 문제 볼게요.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문제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민간 부분에서 사용하는 BC 분석을 공공 부문에 가져오는 것이죠. 이것도 과거 기출인데 공공 부문에서만 아니죠.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현재가치법을 사용할 때 할인율이 높을수록, 여러분 할인율이 현재 시간 선호율 이렇게 말씀드렸죠. 현재 시간을 선호하는 거야. 그러니까 먼 미래에 발생하는 것보다 단기적인 현재 시간 선호하니까 단기 사업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고요. 다음 3번. 현재가치법은, 여러분 순편익이 현재가치라 해야지. 총편익이 아니라 순편익이지. 순편익. 오케이. 순편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순편익이 net benefit이라 할까요? 그래서 요게 0보다 크게 되면은 순편익의 현재가치 값이라 할까? 그게 0보다 크면 사업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순편익의 현재가치가 0보다 클 때 사업 타당성이 있다. 내부 수익률은 어떤 사업의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극대 아니요.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제로로 만드는, 순편익의 현재가치를 제로로 만드는, 이거 할인율이라 할까요? 1 플러스 요거 로라고 할게요. 그래서 편익과 비용 나타내는, 편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요거를 제로로 만드는 그때 이자율을 내부 수익률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건데 복수의 사업을 비교할 때 내부 수익률과 현재가치법의 비교 평가의 결과는 항상, 이번 시험에는 항상 반드시 그런 게 많이 등장했어요. 그런 것들은 보통 객관식에서 많이 틀리게 나오죠. 또 항상 똑같지 않겠지.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반적인 문제들은 과거 최근 5년간 문제랑 비슷하고요. 역시 10년 정도, 한 20년까지만 보시면 충분해요. 어차피 다 기출 재탕이니까 그거랑 무난하게 비슷하고요. 가끔 계산에 좀 난이도가 있거나 조금 겁을 주는 문제들이 중간에 있는데 거기에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만 않으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를 좀 자꾸 풀면서 시간 타임 어택 같은 걸 좀 하시게 되면은 뭐 아주 점수가 뭐 나쁘진 않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리 잘 하시고요. 어쨌든 시험 이미 보신 분들은 좀 정리를 잘 하시고, 보실 분들은 하시고, 보신 분들은 좀 쉬시면서 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6년도 재정학 기출문제 마무리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